네, 남재우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OCIO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시장의 니즈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OCIO 대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장영규 신한자산운용 OCIO 본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영규 본부장님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본부장님은 현재 신한자산운용 OCIO 본부를 맡고 계시며 이전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위험관리본부 팀장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OCIO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규입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혹시 OCIO 또는 그 운용사 부서에서 대체 투자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없네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체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혹시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보신다면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아까 남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OCIO 쪽 그 업계 또는 그 부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자료를 만들 때 그 OCIO를 하시는 분들끼리 진짜 OCIO 천조 시장, 뭐 천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작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OCIO라는 하고 있는 저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을 고객한테 제안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작성을 했고 그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OCIO의 대체 투자 전략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OCIO 대체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아마 뭐 좋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뭐 주식 뭐 부동산 얼마, 인프라 투자 얼마, 리츠 얼마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배분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고 투자 대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런 내용을 혹시 기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OCIO를 제안하는 운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OCIO의 대체 투자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을까? 고객은 어떤 대체 투자 전략을 원할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OCIO 대체 투자 전략은 수익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OCIO 운용사가 제안하고 실행하는 대체 투자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그 질문에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직 안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사실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좀 이렇게 도발적이기도 하고 얼마만큼 어필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OCIO의 대체 투자 전략은 1:1 입시 맞춤형 입시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입시 컨설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뭐 계신 분들 중에 아이를 대학에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대학에 보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보이는데 나이상으로 보면 저도 아이가 이제 고1, 중3 되는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안 됐죠.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OCIO 쪽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만나야 되고 사실은 제가 입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은 별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입시를 준비하는 부모의 입장과 대체 투자를 실행해야 하는 고객의 입장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거는 지금도 말씀드릴 거는 저희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나름 신문도 검색을 해보고 주변에도 많이 물어봤더니 사실 입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입시가 뭐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도에 대입 전형별 모의집 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부 위주 뭐 종합이라는 게 있고 학생부 위주 교과라는 게 있고 논술 위주가 있고 실적 위주가 있는데 이거는 수시다. 이 옆에를 보면 또 정시가 있는데 이것도 수능으로 가는 게 있고 여기도 학생부 위주가 있고 학생부 위주 뭐 종합이 있다. 사실 단어만 봐도 전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이 상황에서 또 학교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학교들도 다 비중이 다 다르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감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학원에서는 수시하고 정시의 균형 있는 전략을 또 짜래요. 이것만 봐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뭐 아는 것도 없겠는데 그럼 균형 있는 전략을 짜야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전략을 균형 있게 짜는 건 저한테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럼 저는 이게 나만 모르는 문제인가? 나만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애들 키울 때 뭐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에서 대입 전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한 24,9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스 아니면 노였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학생의 94%, 학부모의 97%, 심지어 교사의 96%. 교사는 아이들의 전략을 짜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교사분들도 96%가 대입 전형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 배우자는 전략을 또 짜려고 하는 가족 안에는 누군가 또 전략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문과를 보내는 게 쉬울까? 이과를 보내는 게 쉬울까? 정시를 가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나마 뭔가 고민을 해보고 그걸 또 지켜보는 저의 입장은 얼마나 답답하며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고민이 나한테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뭐 골머리를 싸매게 되는 거고 됐고 앞으로 나면 싸매게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죠. 스카이캐슬. 네. 나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뭐 부자는 아닙니다만 아끼면 입시 컨설팅 한두 번 정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혹시라도 김서영 같은 입시 컨설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간다면 우리 아이가 뭐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가면 전략을 짜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가진 아직 못했습니다. 어디를 해야? 네, 가지는 못했고 리서치는 좀 해봤죠. 많습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 뭐 무슨 학원, 학원도 많고 뭐 들어가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제 제가 이제 전단지라고 표현을 하면 전단지를 좀 유심히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1대1 맞춤형 1대1 여기 보면 맞춤형 공통되게 나오는 말들은 1대1 맞춤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대1과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저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생각하시겠지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다르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도 다르고 제가 쓸 수 있는 예산도 다르고 또 주변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또 학원도 또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컨설팅을 해서 전략을 제시해 준다고 할 때 자 A안 하세요, B안 하세요, C안 하세요
이렇게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한 점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들은 1대1의 맞춤형의 전략을 제시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대1 맞춤형의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 받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컨설팅과 사실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 입시의 환경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겠죠. 뭐 수시를 많이 뽑는지 정시를 많이 뽑는지 입시의 환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그 다음 우리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이 있겠죠. 뭐 그래서 아이를 뭐 일단 그래서 이제 의뢰하는 고객에 대한 뭐 장단점을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입시의 환경과 그 우리 아이가 가진 뭐 그 장단점에 따라서 어떤 폭이 선택폭은 어느 정도를 가져갈 거고, 그거에 대한 세컨 플랜은 어떻게 가고, 그런 부분을 이 수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지, 하게 되면 그걸 어떤 과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실행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입시 컨설팅의 원투원 맞춤형 전략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시 컨설턴트가 1대1 맞춤형 전략이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제가 연기금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연기금이 아니라 천조시대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지려면 전 민간시장 쪽에서의 OCIO 집행 사례가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는 저는 대체 투자가 될 수 있다.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뿐더러 지금 주식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대체 투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체 투자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수익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저는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가 가지고 저희의 수익자와 저희가 처해진 환경이나 다 롤도 비슷합니다. 뭐 앞으로 뭐 저 같은 이제 학부모가 피할 수 없는 어려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뭐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뭐 어려운 대학 입시가 있는데, 저한테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를 알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감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저 같은 사람에게 입시 컨설턴트가 필요한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는 운용을 맡긴다고 했을 때 대체 투자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대체 투자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데 조직 안에 사람과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 생각하시겠죠. 뭐 저희 와이프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라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조직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환경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저희가 입시 컨설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어야지만 입시 컨설턴트 되게 가격이 비싸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익자들이 저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찾아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사실 입시 컨설턴트처럼 하면 되겠네라고 하면 이제 대체 투자 전략은 거의 말씀을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업계분들이 오셨으니까 생각을 좀 더 나눠보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희 이제 OCIO 같은 경우는 그럼 입시 컨설턴트는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 차별화 포인트를 하려면 일단 고객을 알아야겠죠. 고객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OCIO 서비스가 필요한 잠재 고객은 제가 연기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민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여기 저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을 만나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나본 분들은 고려하고 계신 OCIO 서비스를 고려하라라고 해서 고려하고 계신 고객들은 목표는 이 네 가지 포인트가 있을 텐데,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있으면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전략이 있으면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규정 정도 만들 수 있으면 회사 내에 조직과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만나봤을 때는 만나보거나 또 만나보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목표는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십니다. 정기예금의 2배 내지는 뭐 4% 이상. 뭐 요즘 CPI 높아지니까 CPI의 뭐 100bp, 뭐 어쨌든 CPI보다 높은 수익률 이렇게 이제 막연하지만 대략적인 이제 수익률의 밴드, 수익률은 뭐 큰 차이는 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달성하고 싶다 내지는 달성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고민을 안 해보셨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규정이라는 게 모호하거나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직과 사람도 당연히 없으시니까 이거를 못하고 계시거나 저희를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의 고객들은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건 없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입시를 뭐 저도 그렇지만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아줌마들 많이 만나고 아저씨들 만나도 학원 얘기 많이 하고 사실은 많은 얘기 해주시잖아요. 이런 게 좋대. 이런 게 좋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면 좋다는데 뭐 어느 학원이 낫다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걸 해보려고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OCR을 생각하시는 목표는 있지만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들으시는 건 사실은 많이 있으시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대체 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대체 투자를 뭐 2020년에 프레킨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뭐 잘은 모르겠는데 80% 정도가 이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린다고 하니까 나보다 먼저 하고 많이 하는 애들이 늘린다고 하는데 이거 늘려야 되겠는데 하고 있지도 않는데 늘린다는 데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를 그러면 접근해 보려고 하면 접근 가능하냐? 뭐 사실은 제가 대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형을 보더라도 그냥 대표적인 유형을 보더라도 뭐 부동산이 있다, 인프라가 있다, 뭐 프라이빗 에퀴티, 프라이빗 뎃이 있다, BC가 있다, 헤지 펀드가 있다, 커머더티가 있다. 커버해야 될 그 커버리지. 아까 선택 가능한 선택지가 많다라는 게 입시제도에서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투자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뭘 해보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고 종류는 너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대체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가격 변화가 좀 주식과 채권에 비해서 가격 변화는 낮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좀 고정 수익이 나올 수가 있으며 주식 채권에 대한 뭐 높은 분산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얘기하고 대신 뭐 유동성이 낮아 잘 안 현금화하기 어려워 거래 단위가 크니까 한번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 가치 평가를 매일마다 할 수 없는 거고 1년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가치 평가도 이게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몰라. 뭐 이런 상황에 이제 저희 고객들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희 이제 그 컨설팅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울부터 이제 석세스까지가 있을 텐데 이미 고울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세스까지 가시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의 전문가로서의 일 내지는 뭐 어떤 날리지 쉐어링 같은 거를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컨설팅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서 저희가 스트래터지를 드려야겠죠. 스트래터지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그 목표가 바뀌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사실 성향이 바뀌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이러한 컨설팅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OCI로서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갖는 수익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컨설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좀 깨졌네요. 더 나아가서 이거를 자문만 하지 말고 맡기고 싶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자문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면 그 조직 안에 누군가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드바이스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너희가 우리를 지원해줘 라는 것까지가 가면 아웃소싱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 내지는 아웃소싱까지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략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을 해야 될 텐데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투자 전략을 그러면 OCIO가 전달하는 투자 전략을 그러면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 보자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맞춤 전략이라는 게 될 거고요.
뭐 외국계 그 OCIO 한다는 그 회사들 그 사이트 들어가서도 아마 많이 보시더라도 사실 많이 나오는 단어는 테일러링입니다. 테일러링, 커스터마이제이션, 워크 그 테일러링. 그 뭐 저한테도 사실은 고민을 했을 때 남는 사실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투자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러한 그 앞에 말씀 그런 특성을 가진 그 분들에게 제안드릴 수 있는 전략이 그럼 테일러링이라는 거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전략을 하기 위해서의 잘게 쪼개고 그분들한테는 맞는 무엇인가를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많이 쓰는 거지만 깔때기 일종의 필터링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분과 합의를 얻어서 문서화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모호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대체 OCI로서의 전달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필터를 그냥 만들어서 하나의 필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제가 맞춤이라는 부분을 쓰게 된 이유인데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 저희가 연기금이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필터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의가 되게 됩니다. 투자 목표, 뭐 고정 수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자본 차익을 크게 원하셔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자 원하시는지 전체 포트폴리오에 사용해서 분산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체 투자에만 한정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투자 목표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단 투자 목표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스코프가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규모 중요합니다. 사실은 전체 저희한테 맡겨주실 수 있는 규모가 연기금 정도까지 안 되면 그럼 사실은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대체 투자 특히 이제 그 상장되지 않은 뭐 펀드나 뭐 다른 비이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투자 규모가 뭐 클 수밖에 없고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그냥 ETF나 하시죠라는 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또 얼마나 하실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투자 대상과 투자 제한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 뭐 가보면 저희는 이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사모펀드는 안 돼요. 저희 아직 라임과 옵티머스의 그 악몽이 가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데도 계시고 뭐 아니면 저희 뭐 인프라 안 돼요. 인프라는 뭐 일단 잘 모르겠지만 만기 엄청 길다면서요. 뭐 30년이라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투자 대상 가능한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나 안 되는 투자 재산이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면 또 하나의 필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연기금이 아니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 유동성에 민감하시고 저희들한테 돈을 맡기시더라도 너희들이 못하면 언제든지 돈 뺄 수 있어. 또 돈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너희가 운영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요구 조건을 달게 다신다면 또 투자 대상은 또 거기서 필터링이 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의 또 인력이 얼마나 있으시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필터링이 나오는데 그걸 적용을 할 텐데 이 부분도 사실은 투자 인력이나 조직도 이제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가도 이제 필터링에서의 하나가 조건이 될 거고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대체 투자에서의 그 투자 대상의 그 홀딩 피리어드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필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의 명문화가 되는 투자 지침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컨설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는 것이 이 맞춤형 그 컨설팅 내지는 아웃소싱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원사이드 피치홀인데 뭐 하나의 옷이 모든 고객들에게 다 그 맞을 수가 없는 것처럼 고객마다 취향이 다르고 고객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옷을 다 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 옷 고르는 거랑 비슷하겠지만 좀 필터를 고객들에게 맞는 필터를 골라 드리는 게 투자 전략을 제안해 드리는 거고 뭐 다 원하시는 게 다르니까 다 투자 전략이라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체의 투자 전략은 하나가 있을 수 없다. 맞춤형이어야 한다. 이건 뭐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하나의 전략으로 모든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뭐 제 생각 뭐 너무 단순하지만 제가 뭐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관심사항이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희 이제 OCIO 사모펀드나 공모펀드가 나오게 되는데 OCIO 사모펀드나 공모 사례에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OCIO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맡기시는 고객분이 되실 거고 이런 분들은 대체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대체 투자를 다채롭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전략을 제안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뭐 사실은 수익률은 4% 정도 원하시고 투자 규모는 근데 너무 작으셔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많으면 사실은 1,000억 넘어가게 뭐 그 위탁을 하게 뭐 고유 자금이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위탁하시는 기관들도 계신데 사실은 뭐 3,400억이나 500억 이하가 되면 사실은 그 저희가 20%를 한 맥스 정도 되는 대체 투자 비중을 잡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100억 정도의 대체 투자의 규모가 투자 가능 규모가 나오게 되고 그 대체 투자 10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원한다고 했을 때 뭐 부동산 투자나 뭐 인프라라는 거 사실 실물 위주의 유동성이 좀 제한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그러한 자산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뭐 OCIO 사모펀드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 시장 초기여서 그런지 뭐 계약 기간이 3년 이하가 되는 것처럼 사실 3년 이하라는 거는 언제라도 또 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가 대체 투자를 일부 그러니까 좀 많이 해보려고 해도 이 현금화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제 그 말씀드린 안정적인 고정 캐시를 주는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 좀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을 사실은 뭐 제안을 또 드리는 게 뭐 저희한테나 고객한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좀 필터 내지는 그 요건 사항이 정해지게 되고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랑 다른 운용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투자 대상에서 공모펀드가 이제 사모펀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절대 수익형을 추구하는 뭐 좋은 사모펀드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를 좀 담을 수 없다라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건 공모펀드니까 모든 자산이 환매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유동화 가능 자산으로 모두 다 채워져야 된다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수익자별로 대체 투자는 얼마만큼 뭐 앞서 말씀드린 필터링해서 자산 구성을 하는 게 사실 대체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될 텐데 앞서 말씀 뭐 OCIO 퇴직연금 펀드나 그러니까 사모펀드나 공모펀드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한적이더라도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공통적으로 투자되는 자산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 자산의 특성을 보면 위험이 축소를 할 수 있고 소규모 투자 자금으로 투자 가능하며 중도에 환매할 수 있고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고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과의 비중 조절이 가능한 자산이 있긴 있다는 거죠. 대체 투자 자산군 중에. 리츠가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지만 뭐 19개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리츠가 있고 뭐 커머니티 ETF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대체 투자 영역에서 부동산이라든가 커머니티의 영역 부분은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대상을 제공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니티나 뭐 골드나 리츠 같은 것들에 대해서의 뭐 금리 인상기에서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모닝스타에서 그 금리 인상 시기에 그 뭐 전통 자산을 포함해서 대체 자산군의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거가 그래픽이 있길래 좀 가지고 왔는데 뭐 1999년도에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 하이크가 있었던 시기 2004년, 2015년 제가 3개 시기에서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사실은 에버리지 면으로 보나 뭐 높은 수익률이나 뭐 바텀으로 봤을 때는 커머디티가 제일 좋았습니다. 글로벌 커머디티가.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대체 투자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커머디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리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동기간 내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군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낮은 자산이었다라는 걸로 거기 페이퍼에 적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현금화가 가능하고 소액으로 투자하다라는 그 장점 이외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 수익률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충분히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대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고정적인 인컴이 바텀을 깔아주는 일종의 밑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걸 다들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평가도 사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 플럭추에이션이 적으니까
그런 실물에 가까운 그 실물에 가까운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전통 자산에서의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국내 기업 금융에서의 이제 인수를 하실 때 인수금융을 하는 거라든가 뭐 선순위 담보 대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도심 오피스 지분 투자 같은 것들은 요즘 오피스에서 뭐 사실은 공실률이 뭐 사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판교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강남으로 들어온다 그러고 사실 임대료 같은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같이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비중을 늘려드릴 수만 있다면 사실 이건 대체 투자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 전체 자산군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할 텐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공모 펀드 같은 건 사실 이런 걸 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모펀드로 이 고객분들을 많이 유도 내지는 권유를 해드리고 그 사모펀드 내에서 사실 이런 안정적인 자산군을 투자 대상을 안정적인 투자해드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운용사마다의 좀 차별화되는 능력에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투자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요약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필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을 제안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뭐 결국 ETF라든가 리츠 그다음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형 사모펀드 같은 게 될 수 있을 거고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사실은 헤지펀드나 뭐 사모펀드 같은 거는 아직은 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는 아직 고객들에게 권해드리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커머디티, 뭐 리얼 에스테이트, 뭐 골드나 프라이빗 뎃, 뭐 커머디티 관련된 사실 ETF, 리츠, 뭐 클로즈 펀드 같은 거를 좀 섞어서 고객분들에게 맞게라는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고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드리는 거고 이런 걸 해드리는 데 있어서 필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뭐 맞춤형의 테일러링이라도 말씀을 드렸고 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고객이 가고자 하는 길, 고객에게 맞는 길을 또 찾아드리는 것과 또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이 투자 전략은 고객에게 테일러드 맞는 길을 찾는 거라고 정의가 된다면 이 전략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리는 거지만 우선 고객의 목표와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맞는 필터, 뭐 투자 대상 선별 기준을 만들고 문서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츠와 커머디티 등의 유동성 자산과 저희가 필터를 통해서 선별한 뭐 비유동성 고정 수익 자산으로 고객이 원하는 자산 구성 투자를 해주는 것 이것이 대체 투자기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를 잘하는 운용사가 차별화되고 고객들한테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CI로서 이러한 대체 투자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 프레젠테이션의 요약은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뭐 OCI는 입시 컨설팅이랑 비슷하다. 그 정도만 오늘 생각을 해주셔도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시 컨설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그 결과에 따른 전략은 고객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T를 마치기 전에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대체 투자의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대체 투자의 아웃소싱을 해드리려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스킴이 중요하겠지만 컨설팅에 대한 방법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의 핵심은 대체 투자는 뭐 저희가 다 사실은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런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컨설팅 내지는 실행을 해드리려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그런 뭔가 스킴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 내에서의 대체 투자 인력이 많고 AUM이 많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OCIO를 수행을 하는 부서 내에서
대체 투자에 대해 그 부서 내에 대체 투자를 담당하고 자문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커지는 OCI 시장에서의 운용사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로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